네, 4월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코너입니다. 판 읽어주는 PD, 저는 아나운서 유현수고요. 송교 PD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시던데 예. 저희가 기다리던 댓글이 드디어 나왔더라고요. 어떤 댓글이요? 조정석 닮은 사회자가 있다고. 아,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오늘 띄운 거예요? 예. 아, 혹시 지인이 써준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좀 봤는데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짐작가는 진짜 사람이. 찐 예. 구독자분이 달아주셨나 예, 보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저희 예. 어머니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우리 아들이 조정석보다 더 잘생겼지 뭐 이런. 예.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저에 대한 댓글보다는 우리 송교 PD 분석을 참 재밌게 잘한다. 그런 댓글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눈에 띄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최대 승부처 중 하나죠. 낙동강 벨트가 있는 부산으로 한번 넘어가 본다고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그 선거 초반 이번 선거 초기만 해도 네.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이 그래도 우세한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난 대선하고 지선의 흐름에 이어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게 민주당 현역들이 이제 낙동강 벨트 그 위주에 있잖아요. 지금 예. 뭐 김두관, 전재수, 뭐 최인호 뭐 이런 식으로. 네. 거기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서병수 부산 전 시장, 그다음에 뭐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거물을 배치하면서 맞불을 놓았잖아요. 그래서 네. 선거 분석하시는 분들도 초반에는 이거 국민의힘에서 공천 잘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접전이거나 혹은 민주당이 약간 우세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네. 좀 뜻밖의 결과다. 사실 또 이제 후보들은 피말리겠지만 저희 같은 또 이제 호남 언론 입장에서는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저 맞아요. 부럽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호남에서 좀 바라본 부산과 낙동강 벨트로 해가지고 이제 정치사나 지역사, 뭐 인구사적인 맥락에서 오늘 좀 이 판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몇 석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들 하는데 오늘은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예. 그 숫자 이면에 깔린 판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판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는 73대 31 이 지형부터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죠. 예, 아마 네. 그 들어보셨을 거고 그 민주연구원의 그 최병천 전 그 부소장님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요새 이 71대 31, 73대 31, 31대 73 공식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부울경 대구 경북의 65석과 강원의 8석을 합치면 73석. 그러네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는 거고요. 31석은 이제 호남과 제주의 의석을 합친 건데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고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42석을 쥐고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제 선거 전략은 이거를 이제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서 7대 3 정도를 이겨서 만회를 하는 게임인 거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과 강원권의 우세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조금만 더 이제 반반 승부만 해도 크게 이기는 그런 네. 그림이었죠. 네, 그래왔는데 그런데 이번 총선에는 73대 31이라는 공식이 깨지는 걸 넘어서 이걸 종말을 구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핵심에는 부산 표심의 변화 있죠. 얼마 전 여론조사 보고 뭐 저도 그렇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네. KBS 조사였던 것 같아요. 한국 리서치에서 한 네.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지만 예. 어쨌든 그 흐름을 보면은 이게 기존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지지율이 나왔던 서부산 낙동강 벨트 여기를 넘어서 가지고 뭐 해운대 등 뭐 부산 전역이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 가까이가 뭐 접전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네. 또 그 인근이 이제 김해나 양산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뭐 창원, 성산, 진해, 그다음에 좀 멀리 있는 거제까지도 민주당 입장에서 뭐 해볼만하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갑자기 이제 경고등이 켜진 네네. 그런 모양새죠. 그러니까요. 확실히 TK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옛날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구 도시잖아요. 네. 예, 항구 도시라 하면 좀 열린 도시의 의미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좀 외지인 비율이 높기도 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해보면은 2000년대 그 자료를 보니까 부산 출신 오리지널 부산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타지에서 많이 오는데 물론 이제 그 인근인 부산 경남이 많이 오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대구 경북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서 이제 보면은 서울,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호남에서 여기 많이 온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부산으로. 대한민국 제2 도시이기도 하니까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PK가 역대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 YS 김영삼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민주화 계열의 한대 본진이기도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는 이제 보수당에게 투표를 했지만 또 이게 노무현 문재인 이후로는 또 지속적으로 표심이 변화해 와서 네. TK와는 좀 약간 같은 영남임에도 불구하고 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PK가 전통적으로 야성이 강하다. 뭐 부마항쟁을 비롯해서 예. 이런 인식 가운데 YS의 유산도 있겠습니다만 영남권 안에서 높은 호남 출향민 비율을 꼽는 분석도 또 있더라고요. 예, 제가 앞서서 이제 호남 출신이 조금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호남이라는 곳이 그 우리 그 근대화 이후에 이제 산업화 이후에 보면 전국적으로도 호남에서 출향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는 그 사이에 굉장히 늘었죠. 그래서 모든 지역의 인구가 늘었는데 유독 호남만 드라마틱하게 인구가 굉장히 꺾였어요. 예, 예를 들면은 1966년이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적으로 정점이었거든요. 252만 명. 네. 그 이후로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180만이 깨졌고 네. 광주 전남도 그 시기 그쯤에서 이제 400만이 넘었었는데 지금 거기도 완전히 추락한 상태고. 네네. 근데 전국적으로 봐도 호남이 줄었어요. 근데 그 호남 사람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그렇겠죠.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산업화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주로 많이 나갔는데 서울 경기권으로 이것도 이제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70년도에서 90년도까지 20년간 보면은 예. 서울 경기에 250만 명의 호남 사람들이 올라갔고 부산 지역에만 29만 5천 명의 호남 사람이 그 시기에 넘어갔대요. 많이 갔네요. 예, 뭐 거의 뭐 1년에 한 15,000명. 예예. 예. 근데 이게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에. 예. 근데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일하러 가서 거기 정착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걸 감안하면 이제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그 대한민국 3대 조직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3대 조직? 그 저기 그 인맥 따질 때 하면은 아, 고려대. 고려대, 연세대. 아니 뭐 이런 아니요. 거요? 고려 연세대는 뭐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고려대, 해병대, 호남 향후회를 꼽잖아요. 그렇게. 예, 우리가 네네. 나비가 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이 호남 향후회가 그 부산에서도 잘 조직이 돼 있다고 하는데 64년에 처음 생긴 걸로 그 호남 향후회 회장님이 증언을 하시는 그 신문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호남 향후회가 그분들 주장으로는 한 80만 원 정도 된대요. 오, 많네요. 예. 근데 예. 이제 대구 경북 향후회가 100만. 부산 안에서. 예. 근데 이제 충청 향후회는 30만. 뭐 강원 17만 하니까 네. 대구 경북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면 네. 뭐 충청이나 강원도보다는 호남 향후회 비율이 월등히 높잖아요. 80만 그렇죠. 정도면. 네네네네. 네. 근데 이게 이 향후회도 숫자를 다 합하면 부산 인구에 좀 육박을 해서 약간 이 향후회 숫자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네네. 근데 이 향후회라는 게 활동하시는 분도 이따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숫자가 좀 부풀려진 감은 있지만 네네네. 그래도 굉장히 좀 대단하다. 규모가 있다. 예, 그래서 부산 총 인구 가운데 호남 출신을 따지면 한 6, 7%에서 최대 한 8, 9%까지로 좀 추정이 되는 것 같고 예. 이 수치는 부산 내에 그 출신지를 따졌을 때 영남 외에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기에는 또 지역주의가 또 근데 강하게 그 우리나라가 좀 표출되는 시기였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호남 정치인인 그 김대중 지지율을 보면은 여기 이제 호남 출향민들이 어떻게 여기 그 PK에서 좀 정치적 그 의사를 좀 표명했느냐가 좀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네네. 보면은 뭐 TK보단 PK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아, 예, 아무래도 이제 대구에 비해서는 부산이 조금 더 높게. 호남 출신 그 이주민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예.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호남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다음으로 출향한 곳이 부산 지역이라는 거고요. 또 부산 인구 구성에서 부울경 지역 외에 타지 사람으로는 호남이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 향후의 규모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 꽤 크고요. 네. PK 지역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었겠어요. 이러면. 예,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예. 제가 대선 자료를 찾아왔는데 예, 14대 대선 때는 그 이제
김대중, 김영삼, 정주영 회장이 맞붙었던 선거. 3파전이었죠. 예. 네. 그때 이제 부산에서 김대중이 12.5%를 얻어가지고 네. 대구 7.8%보다 좀 높게 어, 나타났어요. 네, 5% 가까이 나네요. 예. 근데 사실은 이때 그 초원복집 사건이 있던 해이기도 그랬죠. 해요. 예, 그때 음. 92년 선거 앞두고 그 지역의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대놓고 지역 갑정을 부추기자 한 그 사건이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예, 그렇죠. 예. 그런 사건이 있던 때였고. 네네. 근데 이제 15대 대선 때 97년도는 이제 DJ가 DJP 연합으로 해서 당선될 때였는데 부산이 그때 한 15% 정도 얻었더라고요. 예. 예. 대구도 12.5%지만 여전히 부산이 좀 높아서 네네. 그 TK보단 PK에서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 조금 그 지지도를 높게 얻었었고 네. 재밌는 거는 저희가 아까 그 호남 그 저기 출향민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네네. 최대한 9% 된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추정을 해보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어쨌든 그 호남 출향민 1세대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투표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그때 지역주의가 좀 굉장히 강고했던 때니까 호남 출신들이 아무래도 부산에서 투표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10%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를 여기 넘기셨으니까 12에서 15.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부산 내에서 원래 좀 야당 성향을 가진 분들이 3당 합당 이후에도 김영삼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김대중을 투표한 네. 합의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네네. 예. 그렇게 근데-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래도 소수파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역주의가 판을 치던 시절에도 DJ 시절에는 최대 15% 정도까지는 얻었고 딱 부산 지역 호남 향후의 숫자에 야당 성향이 강한 유권자를 조금 예. 얹은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뭐 단단해 그렇죠. 보이는데 예. 민주당 계열이 PK 지역에서 성과를 낸 건 아무래도 그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도전 이유라고 봐야 그렇죠. 될까요? 예. 예,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그 PK에서 네. 어쨌든 정치적 성과를 낸 거는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을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노무현 이전과 이후로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제 그 별명을 얻게 된 선거가 2000년 그 총선이었어요. 노무현 네. 대통령이 98년도에 종로에서 그 저기 재보궐인가 재선거로 이제 이겨서 네. 2년 하시다가 네. 거기서 출마를 안 하고 네. 본인이 이제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겠다 해서 그랬죠. 했죠. 네. 그때 북강서울에서 얻은 그 지지율이 35.7%예요.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 그 부산 선거에서 29.9%를 얻었어요. 네. 근데 그 제가 앞서 말한 그 DJ가 얻었던 15%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오. 이게 2배에서 한 2배 이상 예. 되는 수치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전략적 욕춘지가 된 낙동강 벨트라고 하잖아요. 부산 지역 안에서도 그 서부산을 말하는 네. 여기가 사실 또 꿈틀거렸던 선거이기도 해요. 이 대선이. 네.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29.9%를 부산에서 얻었는데 이 그 낙동강 벨트라고 할 수 있는 사상구, 그다음 북구, 뭐 사하구, 강서구 여기서 이제 30%대 중반을 조금 못 미치는 득표를 네. 기록했어요. 오. 그러니까 부산 평균보다도 좀 높은 수치였죠. 네. 낙동강 벨트가. 네네. 그리고 이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해에서는 뭐 거의 한 40% 가까이 얻으시고. 네. 예,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DJ 시절에 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를 뭐 2배 가량, 2배 예. 이상 뭐 끌어올리는 그런 성과를 거뒀지만 그럼에도 뭐 국회의원 당선 같은 승리까지 다가서기에는 여전히 한 뼘이 좀 모자란 시기였고 예. 또 한 번의 모멘텀은 2012년이었군요. 그렇죠. 예. 네네. 그 또 사실은 이때가 이제 낙동강 벨트라는 용어, 정치적 용어가 본격적으로 생기긴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네. 예, 노무현 대통령 이제 그 도전 이후에 그 서거를 하시고 네. 그 민주 계열이 좀 흔들리던 때 이제 등장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후보가 될 텐데 네네. 대선이 있던 해가 2012년이고 그해 4월에는 총선이 있었는데 네. 그 시작을 이제 부산 사상에서 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사상구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예. 본인 혼자만 출마를 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배우 문성근 씨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오랜 활동을 하신 이제 김정길 후보 같은 분도 같이 함께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역으로 뛰고 있는 뭐 최인호 의원님이나 뭐 전재수 후보 뭐 이런 분들도 다 이때 아마 같이 동반 출마를 했는데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언론이 이 무렵부터 이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을 엮어서 이제 낙동강 벨트라는 이름을 좀 지어. 아, 그때부터 예. 이 이름이 나온 예, 거예요. 이 무렵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용어이긴 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다 아실 것 같지만 절반의 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문성근, 김정길, 전재수, 뭐 최인호 이분들 다 낙선하셨고 네.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손수조 후보, 청년 후보랑 붙어가지고 네. 그렇게 넉넉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네네. 예, 당선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해갑의 민홍철 의원님이 당선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 예, 지금 여기 민주당에서 4번 하시고 이제 보수 정당 넘어가셔서도 계속 당선되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지역주의적인 의미보다는 약간 이제 본인 개인기, 개인의 역량으로 예, 좀 당선된 측면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해 말에 연말에 이제 대선이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는 39.9%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부산에서 얻었던 것보다 10%를 더 이제 끌어올린 거죠. 그랬네요. 예. 네. 근데 낙동강 벨트를 또 좁혀 보면은 43.5%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 정도 끌어올린 거죠. 그랬네요. 또 예.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게 지형적으로는 부산의 서쪽이잖아요. 예. 근데 왜 낙동강 벨트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예, 이름도 그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이제 낙동강 끼고 벨트라고 있어서. 했고 예. 그다음에 왜 이제 전략적으로 낙동강 벨트를 그러면 선택을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부산 지형적으로는 서부산이고 김해 양산을 끼고 있는 게 동부 경남. 지금 예. 그 이제 머릿속에 부산 지형을 예. 그리면서 하는데 그렇죠. 좀 헷갈리시는 분은 좀 지도를 열어놓고 보시면서 하는 것도 좋겠네요. 동쪽으로 보면 이제 해운대가 예. 있는 거고 네네네. 서쪽으로 보면 이제 뭐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김해랑 양산이 있는 거고. 음.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민주당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전라도 입장에서 보면은 부산을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해요. 서부산이. 예. 네, 서쪽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펼친 동진 정책, 동진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전라도를 넘어서 이제 그 호남 저희 부산을 공략하는 걸 네. 동진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 관문인 셈이죠. 그 지형적으로, 지형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분야 이게 더 중요할 텐데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김해잖아요. 네. 거기에 좀 인접해 있는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는 지역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공단 지역이 전통적으로 좀 많아서 외지인 비율이 좀 높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젊은 층도 많이 거주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이 낙동강 벨트라는 이름이 붙었던 때에 이 신도시가 많이 조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산 신도시, 네. 김해 장유 신도시, 뭐 화명, 명지 오션시티, 명지 뭐 국제 신도시 뭐 이런 게 많이 생겼나 봐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영호남이라는 지역 변수보다는 이제 그 젊은 층이냐 아니면 좀 고령화된 사람이냐 이 세대 변수. 네. 그러니까 우리 전국적인 지형을 봐도 지금 사실은 세대 변수가 되게 세대 간 투표가 많이 커졌잖아요. 네네네. 예, 4050대 뭐 6070, 2030이 뭐 스윙부터.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영남 내에서 PK는 전통적으로 이제 지역 구도보다는 그런 세대 구도에 좀 영향을 더 받는 출발이 되기도 했다. 또 그렇게 분석할 수도 그게 있겠군요. 낙동강 벨트다. 네네. 2017년도 당시 대선은 영남 지역에서 정치적 균열을 가속화시키는 뭐 그런 선거로 또 기록이 된다면서요. 예. 민주당 계열 대통령 후보가 이제 영남 그러니까 PK에서 국민의힘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계열 후보를 누른 선거기 때문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38.7대 32로 이겼고 울산에서도 이제 38.1대 27.5로 네. 문재인 후보가 이겼어요. 네. 그 당시에 대구는 문재인 후보가 21.8%였고 홍준표 후보가 45.4%. 그러니까 그 PK랑 TK의 선택이 갈린 거죠. 이거 확실히 확연하게 보이네요. 예, 이것도. 예. 네네. 그리고 이제 19대 대선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낙동강 벨트를 넘어가지고 부울경에서 이제 좀 이렇게 막 가지키치기로 뻗어 나간 거예요. 낙동강 벨트를 넘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낙동강 벨트에서 이긴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 부산 지역에서 선전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부산이랑 울산에선 이기고 경남에서도 그 홍준표 후보랑 0.5% 네. 뒤지는 그런 박빙의 승부를 가져갈 수 있었죠.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호남은 민주, 그다음에 TK는 국민의힘 이 구도가 아직
이번 선거에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네네네. 그 구도가 이어지는 속에 PK는 적어도 이제 스윙보터적인 성격을 좀 가질 수도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학자들 분 중에서는 이 선거를 두고 이제 영남 내에서 정치적 균열이 생긴 선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런 의미에서 네. 그래서 뭐 정치 의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사드니 뭐 종북이니 이런 보수적인 의제에 있어서도 PK 사람들이 대구 경북보다는 호남에 가까운 그런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네. 많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19대 대선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주의를 타파한다는 의미에서는 2016년 20대 총선도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닐 듯한데요. 그렇죠. 그 이게 사실은 총선을 보면은 되게 그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16년 선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PK에서 PK 낙동강 벨트에서 그때 민주당이 5곳의 당선자를 냈어요. 그 네. 저기 부산 지역에서만. 예.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됐었잖아요. 아, 그랬죠. 예, 그 TK에서도 민주당이 이제 당선자를 낸 예. 선거였고. 네.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순천에서 그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그때 당시엔 새누리당이었죠. 네.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됐고 전주에서는 이제 정운천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 후보도 그 호남에서 당선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호남, TK, PK 이 세 군데 지역에서 모두 이제 지역주의에 예, 벽에 균열을 낸 그 선거로 이제 나중에도 기록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2016년이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었네요. 예. 네. 자, 이렇게 분석을 듣고 나니까 좀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4월 10일 선거 D-12일 남았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부산 낙동강벨트 선거판 이면에 깔린 정치적 또 그리고 지역적인 의미를 한번 송교 PD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해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판 읽어주는 PD 송교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